이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인 가계부채 이야기군요. 네. 이 빚도 빚인데 이 빚을 갚는 이자 부담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었다고요. 네, 지난 2년 동안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요. 매달 이자 갚는 것만도 사는 게 벅차다. 그런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한국의 DSR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평균 13.6%까지 치솟은 걸로 나타납니다. 한국인이 연간 1,000만 원을 번다면 그중에 136만 원은 원금과 이자 갚는 데만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3.6%라는 숫자에 그 정도만 되면 살만하겠다고 많은 연끌족 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13.6%는 전체의 평균입니다. 차주들의 가계빚 상환 부담을 빚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얹어서 평균 낸 숫자라서요.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빚 갚는 부담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지금 제일 빚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 건 호주인들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 한국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주요국 17곳에 대해서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랑 놓고 보면 우리가 가계빚 갚느라 지고 있는 부담이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갑지 않은 지표가 또 있네요. 이 소득과 대비한 빚 갚는 부담도 우리나라가 유독 최근에 빠르게 커진 거라고요. 네, 2021년만 해도요. 우리보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 사람들이 빚 갚는데 더 부담이 컸었거든요. 네. 우리는 이런 지표에서도 원래 상위권이긴 했지만 그래도 5위였는데요.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1년 만에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서 갑자기 2위가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호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BIS가 집계하는 17개 나라 중에 9곳은요. 지난 1년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분위기 때문에 빚을 더 이상 하나도 늘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늘어나니까 가계빚을 빠르게 줄여나간 걸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가계빚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빚 갚는 속도로는 고금리의 이자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봐야죠.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늘 규모가 컸다고는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요.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주요 43개국 중에서 14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로 이제 세계 3위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땅 안에서 연간 내내 만들어내는 총 생산 가치보다 GDP보다 우리 가계빚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보통 가계부채가 GDP 80%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105%까지 왔습니다. 네, 이런 가계빚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비단 이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이 한국은행 연구진이 근데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요? 네, 지금도 신용이 좀 더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더 받는 것처럼요. 대출 규모나 상환 방식에도 금리의 차등을 두자. 이를테면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담보대출이 좀 큰 사람들이라든가 만기의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이자를 좀 더 받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원금을 이렇게 다 만기로 미뤄두면 큰 돈을 비교적 쉽게 빌리게 된다는 거죠. 또 최근에 이 얘기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행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우리는 예외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전세금 대출, 중도금 대출, 1억 이하의 신용대출, 이런 대출들이 모두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있죠. 그런데 다른 주요국들은 학자금 대출 같은 것만 빼놓고 이 정도는 다 DSR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 규모에 비해서 연체 걱정은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일수록 빚을 더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소득 상위 40%가 전체 가계빚의 76%를 지고 있다 보니 상황이 좀 어려워져도 연체는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자산 차이가 더욱더 벌어져 온 점도 있고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여기저기 고루고루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갈 텐데 빚에만 몰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이런 차등금리에 대한 제안들, 일단은 제안이고요. 정부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금리보다는 타깃 규제가 가능한 것부터 규제해서 가계빚 규모를 관리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리금을 동시에 갚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좀 더 건강한 대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은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 가계빚이 좀 줄었다는 소식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잘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조사 결과를 가져왔네요. 네. 그런데 좀 잘 들여다봐야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여윳돈이 3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고요. 네, 체감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1분기에 우리나라 가정들의 순자금 운용액이 76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조 1천억 원이나 더 늘어서요. 3년 만에 가장 큰 액수고요. 역대 두 번째입니다. 네, 여윳돈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 가계가 풍족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집계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요. 올해 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진짜 열심히 모아서 빚은 덜 내면서 열심히 갚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자금 운용액이란 빌려온 돈은 빼고 가계에서 예금, 주식, 펀드, 보험, 또 퇴직연금, 적립금 이런 금융자산으로 굴린 돈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간에 소비할 것 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굴렸는지 볼 수 있는 돈이니까 여윳돈은 맞는데요. 부동산 투자하는 데 들어간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청산한 빚은 이 숫자의 플러스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우리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체적으로 무려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시중 대출금을 줄였거든요. 빚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출 상품으로 빚을 낸 규모는 4조 3천억 원 순증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우리 가계가 대출을 7조 원 정도 줄인 겁니다. 이 정도로 대출 규모가 순전히 줄어든 거 처음입니다. 그만큼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는 사람이 없었고 집 사는 대신 빚 갚는 데 전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도 빚을 갖고 남은 돈은 투자를 했을 텐데 네. 어떻게 굴렸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불었던 주식시장 붐, 요새는 좀 1, 2년 전 같지는 않죠. 네. 실제로 주식과 펀드에서는 3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분기 동안만에요. 지난해 4분기에는 무려 14조 4천억 원이 나갔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도 해외 주식, 해외 투자는 1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 아직도 낯설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기는 하죠. 과거에는 대규모 기관이나 하는 걸로 많이 생각했던 채권 투자에도 1분기에 3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채권은 보통 고금리 시기 막바지에 금리가 낮아지기 직전에 투자하면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분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 채권에 관심을 가졌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제일 많이 몰렸던 건 저축, 은행 예금입니다. 무려 62조 2천억 원의 가계돈이 1분기에 은행 저축으로 몰렸습니다. 이자도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주고 안정적인 은행 예금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계가 빚을 많이 갚아서 그게 플러스로 반영돼서 그런 거지 전반적으로 은행 예금이 늘어난 거 빼면요. 뭐 주식, 퇴직금 적립 이런 데 굴리고 있는 돈 자체가 1년 전보다 19조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열심히 빚을 갚고 있을 뿐 투자는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가계 소득은 약간 늘었는데 물가가 워낙 올라서 시청자들께서 실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계소득 늘어났다고 하면 좀 화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1분기 우리나라 가정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를 다 떼고요. 실질적으로 가계가 굴릴 수 있던 소득은 약간 늘어난 게 맞습니다. 평균 399만 1천 원이어서요. 1년 전보다 3.4%, 평균 13만 원 정도씩 월평균 늘었습니다. 하지만 월평균 13만 원 늘어난 걸로는 앵커가 얘기한 대로 급격하게 오른 대출금 이자 부담, 또 물가 오른 만큼 더 들어가는 생활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에 소득이 늘어났다고 느끼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계 여윳돈이 늘어났다는 말에 동감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무슨 소리냐, 올 초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기 쉬운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인들은 소득은 약간만 늘어나고 이것저것 부담이 급증한 시기. 우리 가계는 금융투자, 부동산 투자 모두 줄이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정적이라고 꼽히는 곳에 여윳돈을 넣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